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마니. 오늘도 며칠 만에 2주 만인가요? 너무 그동안에 책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마음도 바쁘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책을 자주 읽어줘야 듣는 사람도 편한데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렇죠? 저희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좀 바쁘지만은 그래도 먼저 책을 읽어 난 다음에 계획적인 시간이 다 있으니까 그럼 먼저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라고 읽어드릴 차례죠. 시작할게요. 말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이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후회되는 말을 자주 하나요? 당신이 말하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은 상대에게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또는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당신이 지금껏 관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들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숨겨두었던 가정사, 털어놓을 수 없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 혹은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비 등등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이 말을 움직이고 있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이 무능력의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이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현재에도 도움이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다는 것 같다며 치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이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루게 된 후에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이끌 때도 리더답지 못한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유난히 말이 많고 두서가 없는 편이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고 되묻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고 간혹 말 실수도 했다. 우리는 일단 그가 문제라고 진단한 것을 고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를 너무 고심하다 보니 말이 끊기는 순간에 불안해했고 그 공백을 채우려다 보니 핵심 없는 말을 하기가 일쑤였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신 있게 말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자존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에 천천히 연습해 나가기로 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이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내만져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말이 장막을 걷어 올린 후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뭐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이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 그릇은 언젠가는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 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말하기 기술을 배우기 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 심리학으로 경영하라 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목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말그릇이 균열을 메우려면 말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말 자체를 살피기 이전에 말 속에 사는 나를 만나야 말그릇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나답게 말하는 것. 말은 언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자 삶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말을 도구로만 다루지 말고 나 자신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묻는다.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요? 굳이 성숙한 말하기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말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멈춰 스스로를 탐색하고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저자는 철학자 조시아 오리스의 말을 빌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 안전한 환경에서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받는 것,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알고 싶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대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인간 본연의 욕구로 보았다. 그 대의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해 희생할 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로이스 교수는 자신을 넘어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충성심이라고 얘기했다. 이 충성심은 우리처럼 평범한 존재가 겪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 이 문장에서 나는 우리가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분명 더 크고 깊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족하다는 개인주의 다른 쪽에는 언제라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과 세상에 이로움을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을 통해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에릭 에릭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단을 오르듯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이를 뛰어넘을 때마다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씩 획득하게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 중기부터 60세에 이르는 기간, 즉 각각의 성장 단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산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후배들 육성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 뜻과 이상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사람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배려와 자기 유능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의 생산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냈던 이들은 인생에 비교적 후회를 덜 남긴다. 잘못된 선택들도 있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 과정에서 깊고 넉넉한 말그릇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른다. 되는 대로 살자면 모른 척하기에는 영 불편한 마음. 그것이 사실 인간이 본능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도 한다.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당신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진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 그래서 단단한 말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말할 때 늘 주저하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용하는 말이 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뻐요. 말이 나다워지는 것을 느껴요. 말그릇을 다듬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편안해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역할도 기꺼이 해내게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단단한 자존감이 되어 자신에게 선물처럼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말이 중요한 거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파트 2 시작할까요?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 가지 심리적인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 습관.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것은 감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모른 척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 감정을 숨기거나 대처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감정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몇 가지 감정으로 대체해 사용한다. 당연히 말도 그 감정을 따라간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그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이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 감정은 오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다. 그러나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며 대해야 한다. 자꾸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는 것은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느끼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통해 일종의 공식을 저장해 둔다. 공식을 사용해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경험을 통한 공식을 저장해 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도 고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잘못 저장된 공식이 건강한 말라기를 방해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사건건 비난하는 말라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이 말은 공격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선배나 상사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다. 발달 심리학자인 보울비는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머릿속에 공식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한다. 공식은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과 같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 공식에 스스로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공식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놓고 자잘못을 따진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편을 가른다. 당연히 강대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배인 대로 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가긴 된다. 말 때문에 손해를 보았거나 후회해본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는 어렵다. 고정된 패턴으로 금세 회귀해버린다. 그럴 때는 내가 그렇지 뭐 성격이야 하면서 넘기지 말고 그 말의 탕생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다 보면 말의 출생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이해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말들은 자신이 선택한 말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 형제나 또래 친구, 사회에서 처음 만난 선배나 영향력이 있는 어른에 의해 만들어진 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껏 경험한 말들과 현재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은데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말을 주도해야 할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을 세밀히 구분해서 그에 맞는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만이 말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 그릇은 충분히 단단한가? 지금부터는 감정과 공식, 습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이제 말의 세 가지 요소가 당신이 내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중 당신이 말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자. 감정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 감정 참 중요하죠. 느낌, 필링. 당신은 감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화 중에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느끼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감정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첫째가 4살쯤 되었을 때 일이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레고를 우연히 접한 후로 아이는 장난감에 푹 빠졌다. 우리는 큰맘 먹고 소방본부 세트를 사주었고 아이는 신이 나서 집에 돌아오자 아빠가 장장 2시간에 걸쳐 소방차 한 대를 만들었다. 조막만한 손으로 자기 손마디보다 작은 부품들을 요리조리 연결하느라 땀으로 번복되었지만 아들은 조립을 마치고 한숨을 잘 질렀다. 그때는 나는 하필이면 그 명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 있었다. 남편은 엄마에게도 자랑해야지 하고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작품을 들고 종정거리는 발걸음으로 달려오다가 그만 안방 입구에서 그것을 뚝 하고 놓치고 말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깨알 같은 레고 부품들이 침대 밑이며 옷장 아래로 산산이 흩어졌다. 순간 0.1초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아이는 으앙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소리쳤다. 엄마며 다 엄마 때문이야.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곧이어 감정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분에 못 이겨 울어 제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 속상하지? 지금 아들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몇 번이나 껌뻑이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 나 속상해요. 엄마 나 속상해요. 그러고 보니 아까보다 더 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마음껏 울고 난 아들은 마침내 속이 개운해졌느니 눈물을 쓱 땄더니 사라진 조각들을 다시 찾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들에게서 진짜 감정을 인지하고 해소한 사람이 시원함 같은 게 느껴졌다. 그날 아들은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다양한 감정이 목록 중에서 속상함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웠다. 아마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벌컥 화를 내기보다는 속상하다고 말하고 더 빨리 위로받고 감정을 추스르게 될 것이다. 다시 신나게 아빠 레고를 조립하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그것이 속상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슬픔인지 놀람인지 그 정체를 배운 적이 없다. 그저 낯선 상황,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반사적으로 아무 감정이나 골라잡아 내지른다. 물론 그 감정을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아이는 웃음이나 울음 같은 본능적 감정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힘껏 내질러 버린다.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소리를 지르며 운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에게는 아이니까라는 너그러운 해설이 허용된다. 다소 부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지적보다는 다독임을 받는다.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아직 어려서 그래. 라며 감정이 부적응자 대열에서 제외시킨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엄마가 뚝 울지 마. 내가 조심하지 않고 어디서 울어. 하고 다그치면 아이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감정을 삼켜버리거나 또다시 악을 쓰며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더 다그칠 테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라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된다. 역시 화는 나쁜 거야. 또는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강하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야 해. 엄마처럼 하면서 부적절한 감정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갈수록 엄마와 아이에 대한 엉망이 되어버린다. 아우 그렇게 돼가네요. 정말 이건 정말 부모로서도 정말 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말 이것도 많이 공부해야 되겠네요. 20분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물론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잘 읽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